사람 앞날은 한치 앞을 볼 수 없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파란만장을 살고 이제 마음의 여유를 가지게 된 4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가슴속에 사연 하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마는 저는 특별하고 역대급으로 뒤집어지는 반전을 가진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제 사연이 널리 알려져 많은 분들이 위로받고 행복을 찾길 바라며 몇 글자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형편이 어려운 집에서 자랐어요. 중학교 때부터 매장에서 일을 시작했고 버는 돈의 대부분을 부모님의 빚을 갚는 데 썼습니다. 부모님은 사업을 하시다가 크게 망하셔서 채권자가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느닷없이 집에 찾아와 돈을 달라는 어른들을 보며 자라왔습니다. 어린 나이부터 돈을 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여러분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알바를 했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전문 고등학교에 진학하여 컴퓨터 웹 디자인을 배우며 알바를 계속했습니다. 제 나이가 20세 무렵에 부모님의 빚을 세 식구가 함께 나누어 갚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번 돈으로 적금도 들기 시작했고 맛있는 것도 먹고 옷도 사입을 수 있었어요. 학교를 졸업한 후 아주 작은 회사에서 웹 디자인과 잡다한 업무를 맡은 직원으로 채용되었습니다. 일은 알바 때보다 훨씬 편하고 재밌었으며 선배들도 친절하여 즐거운 회사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한 회사에서 10년 이상 근무했는데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쟤를 선택해주고 일을 잘한다는 인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다른 회사로의 이직을 고민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 사장님이 저에게 공부를 해볼 생각이 있느냐고 하셨어요. 대학교에서 진행하는 한 달간의 교육인데 거기서 공부도 하고 휴식도 취하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회사에서 일찍 끝내주시고 보내주신다고 하니 감사하다고 대답하고 바로 교육을 듣게 되었어요. 제 나이는 30인데 대학교 캠퍼스를 처음 밟아봤는데 너무 좋았어요. 이런 곳에서 공부하고 성장하는 대학생들이 부러웠고 다시 태어난다면 대학교에 꼭 가야겠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받은 교육은 비즈니스 영어와 심리학이었습니다. 사장님이 저란 나중에 크게 될 사람 같다며 비싼 돈을 들여 공부하게 해주셨거든요. 수업은 대체 어렵긴 했지만 집에서 복습하고 노력한 결과로 일주일이 지나자 진도도 따라갈 수 있었고 시험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한 달의 시간이 너무 대학 생활이 빠르게 흘러 끝나게 되었어요. 공부라는 게 이렇게 재미있을 수 있구나 하고 섭섭한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틈만 나면 공부를 해야겠다는 자신감과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수업이 끝나고 강의실에서 나가려는데 영어를 가르쳐주신 교수님이 따라 나오셨습니다. 제게 식사를 같이 하고 싶다 해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처음부터 제게 마음이 있었다고 하시는 거예요. 젊은 교수님이 외모도 한결같이 좋으셔서 어떤 여자라도 쉽게 넘어갈 능력이 있는 분인데 왜 평범한 저에게 관심을 보이실까요? 제가 거절 의사를 보이자 딱 한 번만이라도 저와 식사를 하고 싶다고 고집을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단순히 스승과 제자가 같이 밥을 먹는 것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교수님과 식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대화를 나누었는데 교수님께 제 학력과 집안 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고졸이며 집안 형편도 좋지 않다는 것을 고백했고 교수님은 저에게 가은한 의원 한번 사귀보자고 고백하셨습니다. 저는 쉽게 마음을 열지 못했고 대학교에 다시 갈 일이 없어 교수님의 고백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교수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고 회사까지 찾아와 권유하셨습니다. 회사 사람들이 모두 있는데도 다짜고짜 들어와서 꽃다발을 내밀며 데이트를 하자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으니 보다 못한 상황입니다. 사장님께서 교수님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분은 성품도 바르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훌륭한 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한번 만나봐도 좋을 것 같다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민망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일단 교수님의 꽃을 받고 퇴근해서 식사를 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처음으로 데이트를 가지게 되었어요. 이런 남자와 사귀게 된다면 어떨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성격도 좋고 직업도 훌륭하고 나이나 궁합 같은 것들은 보지 않은 4살 차이라서 긍정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분한 그분을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저희 연애는 보통 연인들과 다르지 않았는데 대학교 캠퍼스를 자주 거닐었습니다. 대학에 다니지 못한 제가요. 캔버스를 걷고 싶다고 해서 자주 손을 잡고 잔디밭을 산책했다. 그런 연애는 2년 동안 지속되었고 저희 2사람의 나이가 결혼을 맺게 되었습니다. 친정에서는 당연히 능력 있는 임의로 훌륭한 많은 일을 해주셨어요. 하지만 부모님은 저의 배경과 능력을 알고 나서 탐지 않게 생각하셨답니다. 그에게 저와의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라고 하시더군요. 그러니까 이 결혼은 안 되겠구나 하고 마음을 정리하는데 그가 부모님의 의견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시어머니가 직장을 그만두고 내조에만 힘을 쓰라고 하셔서 10년 넘게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었네요. 이후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시어머니의 성품이 엄하게 다가왔습니다. 70대가 되어 찾아왔을 때까지 청결한 집이 왜 이런 상태인지 물으셨고 친정에서 배운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다며 부모님을 욕했습니다. 너는 가방만 짧은 게 아니라 지도 약하구나. 집에서 놀고 있는 애가 시계색 찾기를 왜 하는지, 냉장고에 반찬이 그게 뭔지. 내 아들한테 받는 생활비를 어떻게 쓰는데 풀떼기 밖에 없는 거야? 어머님, 그건 남편이 다이어트 중이라서 최대한 반찬만 먹고 있어요. 제가 고기를 해주어도 잘 먹지 않는다고요? 넌 어른이 말하면 그냥 해야지. 굳이 내 아들까지 욕하면서 변명하고 있니? 어떤 구석이라도 마음에 들 정도로 죄송해요. 앞으로는 생각 좀 잘해서 남편 내조를 할게요. 부족한 점이 있어 죄송합니다. 태우면서 지낼 테니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그렇게 잘못한 게 없음에도 고개를 숙여 사과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무런 이유 없이 저를 힘들게 하셨다 합니다. 단순한 잔소리라 생각하고 흘려보려고 했지만 매일 인상을 풀리며 질타하는 것이 큰 상처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까지 저를 몰아붙였다.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가문에 아들이 있고 남편이 3대 독자이니 꼭 아들을 낳아야 한다며 말씀하셨습니다. 애미나 아직도 소식이 없는 게 무슨 일인가? 설마 일부러 아이를 생각하지 않았겠지? 아버지, 저희도 노력하고 있어요.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려 노력하겠습니다. 집은 쓸 데가 없으니 무조건 아들을 가져와라는 선호 사상에 강한 어떻게든 이해해줄 것으로 생각하지 않겠니? 아버지는 제가 아들이나 딸이 뭐가 중요하냐고 말하면 더 큰 소리를 내실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아버님이 손자를 낳으라는 말씀을 하시자 시어머니가 매일 우리 신혼집을 찾아오셔서 알을 낳는 비법을 전하셨습니다. 너 말이야, 내 아들하고 부부관계할 때 동쪽으로 머리를 고꾸라 해가지는 서쪽으로 두면 계집이 생기니 절대 그리로 누우면 안 된다네. 어머님,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얘가 내 말이 장난인 줄 아나 보네. 딸 봐 알을 하나 낳아서 잘 키운 걸 보면 모르겠어? 다 내가 했던 방식이니 자말 말고 따라라. 밥도 당분간은 고기만 먹어. 옷은 치마는 절대 입지 마라. 해를 낳으려면 이렇게 해야 하는 거야. 알아들어? 아네, 어머님. 알겠습니다. 시키는 대로 할게요, 시어머니. 잠자리부터 해서 먹는 것, 입는 것까지 채를 받으며 아이가 진로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 동안 남편과 최선을 다한 덕에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시부모님이 바라고 있는 아들을 가졌죠. 그래서 한동안은 시아버지가 저를 보호해 주셔서 시어머니 시자에서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달 뒤 건강한 아들을 출산하게 되었어요.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들을 제 품에 앉아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엄마가 되신 분들은 모두 저의 마음을 아실 거예요. 어쨌든 저는 시댁에 데려있게 되어 며느리 대우를 받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아주 훌륭한 일을 해냈다며 저를 예뻐해 주셨고 시어머니는 지난 때처럼 숫자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긴 하지만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인생이 달라진 거죠.
저는 내조와 육아를 하며 평범한 가정주부로 바쁘게 보냈고 남편은 대학에서 존경받는 교수로 계속 자리매김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혼 생활의 큰 갈등은 모두 지나가서 이젠 아들만 잘 키우고 행복하게 살면 더할 나위 없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평범하게 살기는 아주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저에게 자질보다 더하나니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어느 평일에 아들을 안고 남편 학교를 찾아갔는데 교수실에 들어갔더니 거기서 남편과 조교로 보이는 여자가 그 짓을 하고 있다가 봤습니다. 제가 잘못 본 건가 싶어 눈을 비비고 다시 앞을 보았는데 분명히 남편이 교수실에서 그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눈을 가리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러자 남편과 상관인 조교가 부랴부랴 옷을 챙겼어요. 저는 아들을 아는 채로 말했습니다. 당신 바람난 거야? 이 젊은 조교년이랑 매일 교수실에서 놀아난 거냐고 여보. 흥분하지 마. 그리고 목소리 낮춰. 여기 학교야. 내 일터라 말이야. 우리 식구밥 조린 곧이니까 조용히 대화로 해결하자. 이 나쁜 자식아. 이게 조용히 해결할 일이야. 더러운 짐승 새끼야. 그리고 너 대학 내와 조기까지 하는 년이 이런 더러운 짓을 벌여? 죄송합니다. 저는 여기서 나가 볼게요. 둘을 데리고 조용히 대화를 나누세요. 상간녀가 저를 피해 나가려고 하자 한 손을 뻗어 목덜미를 잡아당겼습니다. 그리고 딱이 날릴 손이 이마로 조교의 코를 박아버렸어요. 이윽고 제 이마에 케첩 같은 피가 묻어 있었고 여성은 바닥에 자빠져서 의식을 잃었답니다. 그러자 남편은 제 손을 잡고 주차장으로 곶가 태웠습니다. 그러더니 제 뺨을 잇따라고 누가 죄인인지 모르고 있더군요. 이 옆에 있는 내가 돌았나 이씨, 어디 교수실에서 손 찍어 의뢰 거기서 소람을 피우면 여러 사람이 피곤해진다고 했지? 몰라. 지금 그게 문제니 나 지금 충격받았어. 당신이 조교년이랑 그 짓을 하는 걸 똑똑히 봤다고. 그러게 왜 학교에 찾아온 거야? 내가 학교 오는 거 자제하라고 했었잖아. 집에 가만히 있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야. 아니야. 미친 자식 말이야. 나한테 물을 꿇고 빌어도 시원찮을 판데. 학교에 천의 잘못이라고 당신 제 정신이야.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었는데 그는 키득거리며 웃더라고요. 여보, 뭔가 착각한 모양인데 집 밖에서 벌어지는 일은 모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바람을 피우던 딴 집 살림을 리든 다 내 마음이라고. 당신은 그 교마 타이틀을 가지고 집에서 애나 잘 키우고 살림이나 잘해. 각자 역할에 충실하면 그만이라고. 당신 원래 이런 남자였어. 나와 연애할 때도 나를 만나기 전에도 이렇게 더럽고 문란한 놈이었네. 여보, 너무 많은 걸 알려고 하지 마, 이응. 그냥 닥치고 집에 가란 말이야. 알았지? 지금 문을 열고 같이 내리면 나는 웃으면서 수술로 돌아갈게. 당신은 우리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가는 차 안의 차문을 열었더니 지나가는 대학생들에게 손을 흔들며 학교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황당하고 귀가 막혀 있어서 잠시 차 안에서 멈춰 있던 차에 그냥 머물러 있었고 이내 아들이 울음을 터뜨려서 차에서 내리고 화장실로 데리고 가서 기저귀를 갈아주는데 손이 어찌나 심하게 떨리던지 아들의 기저귀를 여러 번 선에서 놓치고 말았습니다. 일단 집으로 돌아가서 아들을 안아주는 마음으로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학교에서 저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제대로 기억이 나지 않아 다시 한번 대화를 나눌 생각이었습니다. 이혼을 하든 계속 살든 먼저 말을 해봐야 함이니까요. 이윽고 집에 들어온 남편이 태어나다 못해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앞으로 학교에 오지 마라. 내가 무슨 짓을 하든 신경 쓰지 말고 집안 일이랑 아들만 신경 써. 알았어? 지금 나더 바람 피우고 있는 당신을 뭐하고 넘어가라는 말이야? 당신 내가 아는 남자 맞아? 인성 바르고 착했던 내 남편이 맞느냐고? 아이, 진짜 씨 너 주둥이 다물어. 나 엄청 피곤하거든. 정말 최악이네. 내가 이런 인간이랑 결혼해서 자식까지 낳았다니 믿을 수가 없어. 나 당신이랑 못 살아. 쓰레기랑은 하루도 같이 못 산다고. 제가 소리 지르자
남편은 이혼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하라고 하더군요. 방귀 낀 놈이 성낸다더니 남편은 자기가 뭘 잘못하지도 모르고 이혼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했답니다. 저는 아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갔다. 그리고 이혼 소송을 준비하기로 결정했다. 변호사는 외도 증거가 하나도 없는 나에게 바로 소송하지 말고 확실한 증거를 가져오라고 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시 남편이 있는 집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남편은 피식 웃으며 당신도 사람인가 보네. 교수 남편이랑 이혼하기 싫었지? 계속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살고 싶었던 거지. 그러니까 입 닥치고 당신 할 일이나 하면서 살아라고 무시하는 태도로 나를 대했다. 나는 이를 참고 바람바람 깔며 반드시 남편의 외도 증거를 찾게 되면 이혼은 물론 교수 자리에서 끌어내려 복수할 생각이었다. 남편이 깊이 잠든 새벽에 몰래 핸드폰을 열어봤는데 바람을 피운 증거를 깨끗하게 지워놓았다. 그래서 차량 블랙박스를 뒤져봤는데 바람을 피운 곳이 학교였으니 수상한 부분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마음이 다급해진 나는 남편의 핸드폰을 가져가 포렌식을 하러 전문가를 찾아갔다. 그는 핸드폰을 분실한 줄 알았고 나를 의심하지 않았다. 하지만 조사한 결과 바람을 피웠던 것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불륜 증거도 찾을 수 없었다. 그래서 남편이 모르게 교수실에 카메라를 설치했다. 이게 마지막이자 유일한 방법이었기에 꼭 증거를 얻길 바랐다. 그러나 남편은 제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똑똑했고 숨겨진 작은 카메라를 찾아냈다. 당신은 알 수 없다면 외워야겠습니다. 그럴싸하게 써봐. 응. 교수실에 카메라를 설치하면 내가 뭘 줄 알았어? 아휴. 당신은 내 손바닥 아니야. 이 나쁜 자식, 우리 이혼해. 나는 더는 추악한 당신과 같이 못 살아. 그래, 이혼해. 대신 위자료는 못 준다. 의부증 걸린 마누라로 소송하면 당신이 나한테 다 위조를 줘야 된다고? 의부증 내 눈으로 본 게 있는데 어디서 날 정신병자 취급이야? 내가 바람 표현한 증거가 있어? 판사님 앞에서도 그렇게 말해봐라. 누구 편을 들어주나? 아, 그리고 민준이는 내가 키운다. 당신은 내 키울 능력도 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편이 나올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민준이를 당신 같은 쓰레기 밑에서 자하게 할 수 없다. 수 없어요. 내가 남편이 한 짓을 모두 발견해서 자리와 양육권과 양육비를 모두 받아내어 목에 피대를 세우고 했더니 남편은 깔린 자리가 없더군요. 그리고 저는 싸고용하지 말고 자기 변호사에 맞게 비싼 변호사를 쓰라고 요청했습니다. 결국 남편의 외도 증거를 제대로 잡지 못한 채로 증거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남편도 저를 의부증환자로 소송을 했고요. 그동안의 아들은 시댁에 있었습니다. 곧 법원에서 남편과 부모님을 만나게 되었고 아들은 이전 변호사팀을 제대로 려서 변호를 펼쳤고 출신 보통의 변호사가 이런저런 변호를 해줬습니다. 하지만 이혼 전담팀에 밀려도 한참 밀리는 애송이 변호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조 없이 이혼한 상황에서 양육권을 남편이 가져갈 것으로 판결이 나서 부족한 가정 형편을 이유로 아들을 적절히 키우지 못할 것이라고 했지만 호소는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에 나와서 아들을 안고 있는 시어머니에게 부탁하여 제가 아들을 키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어머님, 민준이를 제가 키울게요. 아무것도 받지 못한 채 아이를 키우겠다니 부탁드립니다. 웃긴데 제 손자가 얼마나 소중한데요? 저와 같은 가난한 사람이 혼자서 키워야 하고 이미 판사가 판결했는데 왜 말꼬리를 잡으시는 거죠? 한심한 분이시군요. 입 다물고 조용히 살림을 하시면서 애를 키우길 바라는 거지 내 아들을 가져가게 될 거라면 어차피 내 아이라도 줘버리던지요. 무너뜨리려는 몰상식한 짓을 해 우리는 너를 절대 용서하지 않으니까 앞으로 내 손자의 얼굴을 보지 말라. 꺼져, 어머님, 아버님. 제가 잘못했어요. 앞으로 지지 않고 군대에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아들만 주세요. 저는 민준이 없이는 살 수 없다고요. 아이 없이는 못 살 수 있으니 왜 이혼 소송을 한 거니? 다 돈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이게 다 욕심 때문에 생긴 일이니 현실을 받아들이라고. 머저리 같은 년, 꺼져. 결국 저는 아들을 빼앗겨 한 푼도 없이 친정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너무나도 보고 싶어 시댁을 찾아갔는데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경찰관 둘이 와서 저를 시댁 앞에서 쫓아냈습니다. 아들을 보러 왔다고 말했더니 그런 건 민사 고소로 해결할 일이니 이런 식으로 찾아가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더라고요. 가진 것 없고 받은 것도 하나 없던 저는 아들의 얼굴을 못 본 채 친정집에서 우울하게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다 이대로 있으면 손해인 건 저 하나뿐이라는 걸 깨달았고 아들을 다시 만나고 데려오려면 악착같이 돈을 벌어야 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만금 무거운 몸을 이끌고 일자리를 알아봤어요. 전에 했던 웹디자이너 자리를 알아봤는데 고조인 제가 받을 수 있는 월급은 너무 적었습니다. 그래서 고소 들긴 직업을 찾다가 한 대형 식당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손님이 24시간 내내 붐비는 곳이어서 몸이 많이 힘들어 돈을 많이 준다고 하더군요. 저는 차라리 몸이 힘들어서 아들에 대한 생각을 덜하고 살고 싶어요. 흘렀지. 지낼까? 돈 벌기만에 매달 1일 또는 2일 식당에서 일해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14시간씩 일했는데 몸도 마음도 소중히 챙기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느리게 흘러갔고 언제 부산이 바뀌었습니까? 동안 많은 돈을 벌었고 별도의 식당을 열고 다른 도시에 2개의 지점을 오픈하여 매출도 잘 올랐습니다. 이제 상황이 호전되어 다시 아들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서 마음속으론 그를 시댁으로 데려오기 위한 마음이었습니다. 터이일에 시어머니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이전과 달리 그녀는 당당하고 강하게 태도를 취하지 않고 저에게 애절하게 대화하면서 미안하다는 갑자기 심한 죽음을 해주셨습니다. 지내느냐는 누구인가에게 악착같이 사는데 꽤 성공했어요. 그러나 왜요? 저한테 볼 일이 뭔지 찾아오신 거죠? 시어머니는 무슨 큰 일을 당한 것인지 다짜고짜 무릎을 꿇고 눈물을 보이더군요. 애미야, 나 더는 못하겠다. 내 손주 키우는 것 힘들어서 더 이상은 못해. 그게 무슨 말인가요? 민준이가 뭘 어쩌길래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애미야, 많은 걸 묻지 말고 내 선주 좀 내가 데려가 키워라. 내가 잘못했으니 제발 데려가줘. 저는 시댁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알아서 저를 찾아와 납작 엎드려 아들을 데려가라고 예언한 게 무슨 일인지 궁금했습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을 보니 연기를 하는 게 아닌 것 같았죠. 그래서 전 무슨 일인지 궁금해했습니다. 모르겠지만 당장 가세요. 분명 제 아들을 저더러 키우라고 하셨죠. 만약 장난 전리면 참지 않을 겁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장난 아니다. 진심으로 내가 민주를 키워주길 바라고 있다. 고 우리 식구들은 내 아들을 감당하지 못하겠어라고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장 직원들에게 알아서 장사하고 문을 닫고 퇴근하라고 한 뒤에 시어머니를 따라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댁 현관문이 열리자 기절초풍할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11살이 된 아들이 손에 든 파리채로 시아버지와 전남편을 사정없이 휘두르고 있었어요. 장난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세게 때리려고 기를 쓰고 대들고 있었습니다. 부자의 팔다리를 보니 멍자국이 장난 아니게 많았는데 모두